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9일 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른바 블랙먼데이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전면전 확산과 미국의 고용 쇼크, 그리고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까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역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고 쇼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이 긴박한 8개국의 소식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의 혼돈이 떠오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2026년의 위기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과 지정학적 패권 전쟁이 뒤엉켜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죠. 미국은 중동에서 무조건적 항복을 외치고 있고 한국은 대내외적인 파고 속에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방어벽 구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실타래를 역사적 맥락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항과 석유 저장고를 폭격하며 강공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경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에는 금이 가고 있습니다. 2026년 경제 호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지표를 보면 일자리가 예상치 못하게 감소했고 실업률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은 5%나 빠졌고요. 재미있는 건 이런 공포 장세 속에서도 월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빅테크를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19세기 철도 경제시대에 금보다 철도주가 더 확실한 담보로 여겨졌던 것과 비슷하죠.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19%나 폭등한 것도 미국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일 텐데요. 펜타곤과 미 사령부는 이란 내 민간인들에게 외출 자제령까지 내릴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인 든 존슨 대통령이 겪었던 늪에 빠지지 않으려 더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대사관 폭발 사고처럼 본토 밖에서의 테러 위협도 커지고 있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 상황은 더 긴박합니다.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후, 후계 구도가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이란 국영TV는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 혁명 이후 세습은 금기시되어 왔지만 전쟁이라는 비상사태가 부자 세습이라는 파격을 부른 셈이죠. 이란은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최소 6개월은 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보복도 예고했고요.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파탄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란의 2026년 성장률을 무려 마이너스 2.8%로 예측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료 공급망이 끊겨 테헤란에서는 연료 배급제까지 실시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기상 상황입니다. 폭격으로 인한 유류 저장소 폭발로 테헤란 상공에 검은 구름이 가득한데 이게 유독성 산성비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마치 고대 문명이 전쟁 후 환경 파괴로 멸망의 길을 걸었던 서사적 비극이 현대식 폭격과 환경 재난으로 재현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언급했네요.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사회의 자제 권고를 사실상 무시하고 사자의 포효 작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까지 미국과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는 단순한 응징을 넘어 이란이라는 국가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도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스라엘 내부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출렁이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탄탄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쟁의 조기 승리에 대한 도박에 가까운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이스라엘도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높였고 정부 부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노 기술 컨퍼런스를 예루살렘에서 강행하며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려 하죠. 전쟁 중에도 병원을 신설해 중증 환자들을 수용하는 사자의 방패 시스템을 가동하는 걸 보면
1948년 건국 전쟁 때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 특유의 전시 생존 본능이 극에 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고 환율이 요동치면서 우리 경제의 삼고 쇼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원화 환율 변동성은 팬데믹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부는 급하게 UAE와 쿠웨이트에서 8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유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해 공장 가동률을 30% 아래로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석유 배급제를 걱정하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증시에서도 방산 테마주에만 돈이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정치권도 매우 시끄럽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당내 갈등이 폭발했군요. 오 시장이 당 지도부의 노선에 반기를 들며 경선을 거부한 건데 이건 사실상 여권 내의 권력 투쟁입니다. 이에 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치하의 이른바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6대3 지방선거의 핵심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정책 복원을 강조했는데 이는 탄핵 이후 흐트러진 사회적 가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라는 외부 압력 속에서 내부의 정치적 재편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아주 강한 메시지들을 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요. 왕이 부장의 발언은 단호했습니다. 타이완은 결코 국가가 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타이완 독립에 반대할수록 평화가 보장된다고 주장했죠. 이는 미국의 중동 참전을 틈타 타이완에 대한 영향력을 확실히 굳히겠다는 포석입니다.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5월부터 100%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15세기 정화의 대항해 시절부터 이어진 중국 특유의 조공 무역 체제를 현대적 공적 개발 원조로 재해석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권과는 대립하고 남반구 국가들은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발표되었네요. 네, 체연지능 즉 인간의 신체를 닮은 AI 기술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났다면 시진핑의 기술 자립운동은 하이테크를 통해 중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금 보유량을 16개월 연속 늘리고 있다는 소식도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중국의 의중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본은 이란 전쟁의 불똥이 스포츠계까지 튀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WBC 시구 참여를 취소했다고요? 중동 정세가 워낙 엄중하다 보니 총리가 야구장에 갈 여유가 없어진 거죠. 사실 일본에 더 시급한 건 경제와 방제입니다. 노무라 증권이 2026년 말 니케이 지수를 6만엔으로 상향 조정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현실에서는 유가 폭등으로 인한 물가 압박이 상당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방제청 신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 일본이 방제 시스템을 국가의 핵심 기둥으로 세웠듯 2026년에 복합위기를 시스템으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행정 시스템에 AI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본격화되고 있네요. 네, 공무원 18만 명을 대상으로 일본산 거대 언어 모델 7개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자체 생산을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건데 이는 과거 1980년대 일본이 공장 자동화로 세계를 제패했던 영광을 디지털 분야에서 재현하려는 야심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된 통계를 보면 대기업일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여전하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첨단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사회적 평등이라는 내실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독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주 선거 결과가 유럽 정계에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기밀련을 근소하게 앞섰지만 진짜 주목할 점은 사라 바겐크네이트 연합, 즉 BSW의 부상입니다. 이들이 극우 정당인 AFD와의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이건 독일 정치 지형의 거대한 지진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 정치는 극단과의 절연이 철칙이었는데 그 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시민수당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며 복지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19세기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했던 독일이 다시 한번 기본소득이라는 거대한 사회 실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소식 짧게 전해드립니다.
인도도 AI 열풍이 대단하군요. 네, 벵갈루루나 하이데라바드 같은 도시의 오피스 시장이 AI 기업들 덕분에 화랑입니다.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이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하이데라바드에 이례적인 토네이도가 불어닥쳤고 공단에서는 가스 누출 사고로 2,6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1984년 보팔가스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안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전쟁과 경제적 파고 속에서도 각국은 각자의 생존 전략을 치열하게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 작가님,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폭풍의 눈 속에 있을 때는 나침반보다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가와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부의 정치적 안정과 기술적 자생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1970년대 위기를 넘기고 도약했던 그때처럼 지금의 위기도 새로운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외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기회는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